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사또 박치수는 관아의 넓은 대청마루에 앉아 뇌물로 받은 은자를 세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은하를 셀 때마다 탐욕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번 달 세금은 작년보다 2배로 거두어드리도록 하거라. 조정에 보낼 공납금은 예년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내 창고로 드리도록 하라. 관아 마당에서는 머슴 강만복이 물동이를 나르다가 우연히 이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요. 그는 얼핏 보기에 멍청해 보이는 얼굴이었으나 숨겨진 그의 눈빛은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머슴 강만복은 들은 내용을 기억하며 물동이를 나르는 척하다가 일부러 발을 헛디뎌 물을 쏟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바지를 적시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지요. 아이고, 물이 차가워서 똥꼬가 얼어붙겠어. 만복이 바보라서 물동이도 제대로 못 나르겠어. 포졸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포교 윤호는 그를 흘겨보며 다가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매일 같은 실수를 하는구나. 내 머리는 언제쯤 좀 자랄 것이냐? 머리카락은 매일 자라는데 머릿속은 자라지 않는다네. 하하. 포교 윤호는 강만복을 창고로 끌고 가 빗자루를 던져주었습니다. 강만복은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지요. 이런 멍청한 놈을 보았나? 빗자루도 제대로 못 드는구나. 포교 윤호는 한숨을 내쉬며 빗자루를 똑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윤포졸님, 만복이는 바보지만 윤포졸님은 참 똑똑하구려. 나중에 큰 벼슬 하시겠어. 포교 윤호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만복은 그가 사라지자 빗자루를 내려놓고 창고 구석에 숨겨둔 작은 종이를 꺼냈지요. 그곳에는 박사또의 뇌물 액수와 날짜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그날 오후 정원에서 사또 부인 김희재가 관사 안쪽 연못가 정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4세 나이에 쉰이 넘은 박사또의 후처가 된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가녀린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머슴 강만복은 정원 한쪽에서 잡초를 뽑으며 몰래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님,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저 머슴은 어찌 그리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풀만 뽑고 있느냐? 마님의 말에 하녀 금단은 강만복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척 날카로웠지요. 바보 만보가 뭘 그리 넋놓고 있느냐? 마님께서 물으시니 어서 일이나 제대로 똑바로 하거라. 아, 저기 연못에 물고기가 너무 예뻐 구경했어. 물고기도 예쁘고 마님도 예쁘고. 그 말에 금단이 깜짝 놀라 만복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또 부인 김희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지요. 강만복은 뻘쭘에 폼 잡고 나무에 기대다가 균형을 잃고 연못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차가워라. 만복이가 물에 빠졌어. 그 모습을 보고 사또 부인 김희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웃긴 머슴이구나, 금단아. 저 사람 옷이 다 젖었으니 마른 옷을 가져다 주렴. 머슴 강만복은 물에서 나와 머리카락에서 물을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강만복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녀 금단이 강만복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인지 아니면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인지 내 곧 알아내고 말 테다. 강만복은 겉으로 보면 영락없는 바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의구심이 드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만복이 어느 순간부터 사또 부인이 있는 곳에서 종종 나타나곤 하였지요. 그런데 마님은 그런 강만복을 보며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보 같지만 순진해 보였고 뭔가 모를 매력도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도 강만복만 나타나면 아닌 척하면서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관아 마당이 평소와 달리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포졸들이 분주히 오가며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었지요. 머슴 강만복은 관아의 마당을 쓸다가 그 소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 비켜라. 검은 도적의 두목이 오신다. 쇠사슬 소리와 함께 두목 강철산이 포졸들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건장한 사내로 온몸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위엄이 넘쳐났지요. 강만복은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대단한 사람이 왔구려. 그 사람이 누구요? 멍청한 놈. 저자가 바로 악명 높은 검은 도적의 두목이다. 사또께서 친히 잡으신 거야. 사또 박치수는 대청마루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포졸들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을 세운 자의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지요. 이번 검은 도적 두목 체포로 내가 조정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도적놈을 굶기지 말고 잘 먹여라. 한양으로 압송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내 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하. 강만복은 두목의 눈과 마주치자 알 수 없는 눈빛을 하였습니다. 두목 강철산도 잠시 강만복을 보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시선을 돌렸지요. 그날 정오 강만복은 점심을 핑계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감옥 창살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포교 윤호가 그를 막았지요. 이 바보 같은 놈. 여기서 뭐 하느냐? 죄인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아이고 나리, 이놈은 그저 사또께서 검은 도적에게 잘 먹이라 해서 먹을 것 좀 가져왔습니다요. 그 틈에 검은 두목 강철사는 강만복을 향해 눈짓을 했고 입모양으로 무언가 말을 전했지요. 먹을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니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아이고, 그렇습니까요, 나리? 강만복은 엉금엉금 기어가며 도망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교 윤호는 강만복의 뒷모습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요.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사실 강만복은 잡혀온 두목 강철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강만복은 바보머슴으로 위장하여 관아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요. 관아에서 나온 강만복은 사또가 자리를 비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사또가 관아의 간 틈을 타 서재에 몰래 들어와 청소를 핑계로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지요. 그러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발견한 그는 재빨리 펼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만복은 서둘러 문서를 도로 넣어놓고 바보 행세로 돌아가 책 위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고 마님, 만복이가 청소하고 있었습니다요. 김희재는 강만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 어제는 연못에서 오늘은 서재에서 만나다니. 마님, 만복이는 그저 바보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요. 그리고 마님이 워낙 고와서 자꾸 따라다니게 되옵니다요. 그 말에 사또 부인 김희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책 한 권을 집어 들었지요. 꽃은 지고 새는 놀라 울고 물은 흘러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시의 다음 구절이 무엇인지 아느냐? 산은 푸르고 달은 매일 밤 떠오르네. 강만복은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또 부인이 읊은 식귀를 이어서 말해버렸지요. 그 순간 김희재의 눈이 커졌고 강만복은 황급히 바보 행세로 돌아갔지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만복이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자주 읊으시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요. 그래서 그만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구먼요. 만복이는 그를 모르옵니다요. 김희재는 천천히 일어나 강만복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저녁바람에 실려왔지요. 내가 바보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다. 넌 누구냐? 갑자기 강만복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마님,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할 뿐입니다. 그 말에 사또 부인 김희재도 뭔가 공감이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지요.
그녀도 매일 밤 사또에게 학대를 받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란다. 매일 밤 박사또의 학대를 견뎌내야만 하지. 내 삶은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고통과 상처뿐이란다. 강만복은 갑작스런 김희재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지요. 소매가 살짝 거치며 드러난 푸른 멍 자국이 달빛에 선명했습니다. 강만복은 김희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와 따뜻한 온기로 감싸 주었지요. 어느덧 사또 부인 김희재는 강만복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만복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는 김희재를 연모하고 있었지요. 마님,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을. 아니다. 내가 무슨 일을 벌이려 한다면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박사또는 잔인하고 권력이 있어. 그가 의심하면 내 목숨은 없다. 마님, 언젠가는 마님을 이 고통에서 구해드릴 것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김희재는 놀란 눈으로 강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렀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동변상련의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였지요. 그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은 박사또의 학대 속에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사랑했지요. 그리고 다음날 부인 김희재는 창가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 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금단아, 저 소리가 들리느냐? 제가 한번 살펴보겠사옵니다. 금단이 방 구석을 살피는 순간 검은 독사가 슬금슬금 기어 나왔습니다. 박사또가 애지중지하던 독사였지요. 김희재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박사또의 독사로구나. 어찌 나왔단 말이냐? 독사는 김희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금단은 재빨리 문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쳤지요. 마님이 위험하십니다. 독사가 풀려났어요. 그때 머슴 강만복이 마당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 주저없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마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강만복은 놀라운 속도로 독사에게 다가가 맨손으로 독사의 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동작은 단련된 무사의 움직임이었지요. 그는 재빨리 바보 행세로 돌아갔지만 이미 그의 날렵한 몸놀림은 여러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단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강만복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오후 박사또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찌 내 귀한 독사를 이런 식으로 다루었느냐? 누가 풀어놓았느냐? 박사또가 돌아와 독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아마도 제 실수로 나온 것 같사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강만복이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 바보가, 의외로구나. 박사또는 독사를 살피며 상처가 없자 안심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희재는 강만복에게 손수건 한 장을 몰래 주었지요. 그런데 손수건에는 은인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강만복은 창고 구석에 숨겨둔 자신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지요. 누구시오? 쉿, 소리 내지 마시오. 금단이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강만복에게 다가왔지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소. 당신이 두목 강철산의 동생임을 알고 있소. 그 말에 강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믿고 그리 말하는 것이오? 오늘 독사 사건은 내가 꾸민 것이오. 당신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소. 강만복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녀 금단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숨겨봐야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내게 무슨 용건이오? 나는 오래전에 강철산 두목께서 이곳에 심어놓은 정보원이요. 두목의 지시를 전하러 왔소.
박사또를 암살하라는 명령이요. 그리고 두목의 탈출 계획도 있어. 갑자기 강만복의 얼굴에 고뇌가 스쳤습니다. 그는 김희재의 손수건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지요. 박사또를 암살하면 이 저택의 모든 사람이 의심받게 될 것이요. 마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 금단은 강만복을 의아한 눈으로 유심히 살폈습니다. 당신은 김희재 마님에게 마음이 가있군요. 하지만 잊지 마시오. 우리의 목적은 복수요. 박사또는 당신과 나의 부모님을 죽인 자요. 당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죽게 되었어? 그는 10년 전 남쪽 마을을 불태우고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소. 그리고 그 공로로 지금의 지위를 얻었지요. 그때 당신과 나의 부모님도 함께 희생되셨소. 알겠소. 내 형에게 전해주시오. 나는 명령을 따르겠지만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전해주시오. 단순한 암살이 아닌 박사또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으로 말이오. 금단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일단 그리 전하겠소. 조심하시오, 강만복. 다음 날 오후 붉은 노을이 물들 때 부인 김희재는 책을 들고 정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 강만복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지요. 오늘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일을 마쳤소? 그렇소. 바보 행세한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소.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머지않아 사또에게서 해방되는 날이 꼭 올 것이오. 그 말에 김희재는 두 눈이 또 촉촉히 젖었습니다. 그리고 강만복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든든한 느낌이었지요. 강만복은 김희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시오, 부인. 그런데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가 오는 것 같소? 강만복은 재빨리 바보 행세로 돌아가 시집을 거꾸로 들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사또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너 강만복, 잠시 나를 따라오너라. 포교 윤호는 강만복을 데리고 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벌이는지 모르겠으나 사또 부인과 어울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아이고 포졸님. 만복이는 그저 마님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었소이다. 윤호는 강만복의 눈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나도 박사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무모한 짓을 벌인다면 나는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이야.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관아가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대청마루 앞에는 부인 김희재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내가 그 천한 머슴과 내통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부인 김희재의 얼굴은 무척 창백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제가 어찌 천한 머슴과 내통하겠습니까? 그는 글도 모르는 바보에 불과하옵니다. 그렇다면 왜 너는 그와 자주 만났느냐? 사또는 부인 김희재를 죄인 취급하면서 호되게 취조를 하였지요. 머슴 강만복은 기둥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아이고 나리. 만복이는 그저 바보일 뿐이옵니다. 마님께서 만복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었소이다. 박사또는 분노하여 회초리로 강만복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강만복은 고통에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바보 행세를 유지했지요. 내가 검은 도적과 관련이 있다 들었다. 사실이냐? 도적이라니요? 만복이는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만복이는 바보라서 도적질은 못하옵니다. 고문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강만복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바보 행세를 유지했지요. 박사또는 마침내 지쳐 고문실을 나갔습니다. 포교 윤호가 조용히 고문실로 들어와 강만복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왜 계속 버티는 것이냐? 내가 바보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다. 머슴 강만복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포졸, 당신은 이 관아에서 얼마나 많은 불의를 보았소? 윤호는 놀란 눈으로 강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세일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내 상황을 도울 수 있겠느냐?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 한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 잊혀지질 않소. 포교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강만복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내가 바보 행세를 하면서 관아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이구나. 포교 윤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아침 사또는 너를 다시 신문할 것이다. 그는 내가 검은 도적과 연관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 그리고 그는 김희재 마님을 없애려 한다. 그 말에 강만복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를 구해야 하오. 제발 도와주시오 윤포졸. 그런데 그때 하녀 금단이 고문실로 들어왔습니다. 윤포졸, 사또께서 부르십니다. 급한 일이 있다 하시니 어서 가보시지요. 그래? 알겠다. 윤호가 고문실을 나가자마자 금단은 재빨리 강만복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지요. 강만복, 정신 좀 드시오. 금단은 재빨리 강만복의 손에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김희재 마님은 당신을 끝까지 지켰소. 알고 있소. 하지만 지금 마님이 위험하오. 박사또가 그녀를 독살하려 한다 했소.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것이오. 강만복은 고통스럽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요. 내 형은 어떻게 되었소? 강철산 두목은 아직 감옥에 계시오. 하지만 탈출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소. 두 사람은 관아의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금단은 강만복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포교 윤호가 통로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시오. 그리고 박사또는 수일 내로 김희재 마님을 독살할 것이오. 어찌 그런 일을 그녀는 자신의 아내인데 어찌하여. 박사또는 김희재 마님이 너와 내통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첫 부인도 비슷한 이유로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있지. 강만복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포교 윤호는 다시 관아로 돌아가고 금단은 만복을 부축하여 일단 은신처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때마침 두목 강철산도 은신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강만복은 형을 보자 달려가 안았지요. 형 무사했군요. 동생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복수할 시간이다. 박사또의 목을 내 손으로 베어야겠다. 그 말에 강만복은 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제 기억력으로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자는 우리 부모님을 죽인 자들과 한패다. 어찌 그를 살려둘 수 있느냐? 형,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정의는 복수가 아닌 진실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강철사는 동생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은 무척 복잡해 보였지요.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통할까? 제 기억력을 믿으십시오, 형. 그리고 김희재 부인을 구해야 합니다. 그녀가 위험합니다. 그날 밤 사또의 저택 담장 아래 머슴 강만복과 금단이 조심스럽게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강철산 두목이 없어진 것 때문에 관아가 난리가 난 것 같소. 이 틈에 김희재 마님을 구하고 사또의 비밀 장부를 찾으면 될 것 같소. 두 사람은 담장을 넘어 저택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인 김희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지요. 누구시오? 저 만복이입니다, 마님. 김희재는 강만복을 보자 얼른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네, 저는 무탈하옵니다. 하지만 사또가 마님을 독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 말에 김희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만복의 팔을 잡았지요. 그것이 사실이로구나. 나도 이미 의심은 하고 있었다. 그가 첫 번째 부인도 같은 방법으로. 하녀 금단이 서재 문 앞에서 망을 보는 동안
강만복과 김희재는 박사또의 비밀 장부를 찾고 있었습니다. 강만복은 김희재의 도움으로 벽에 있는 비밀 공간에서 장부와 문서들을 꺼냈지요. 이거면 되었습니다. 박사또가 그동안 받은 모든 뇌물과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기억력으로 모든 내용을 순식간에 기억했지요. 그런데 그때 하녀 금단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박사또가 포졸들과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서 이곳을 떠나시지요, 마님. 어디로 가야 하지? 일단 제 형이 있는 은신처로 가시죠. 그곳은 안전합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정원을 가로질러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박사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 도적놈과 배신자를 잡아라. 강만복은 김희재의 손을 꼭 잡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포졸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말았지요. 세 사람은 포졸들에게 붙들려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마당에서 의자에 꽁꽁 묶인 채 밤새도록 고문이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이른 아침 두목 강철산이 부하들을 이끌고 관아로 쳐들어왔습니다. 박사또 내 이놈 당장 나오거라. 검은 도적들의 함성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두목 강철사는 말 타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지요. 포졸들은 도적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사또 박지수는 김희재를 인질로 잡고 뒷문으로 도주하려 했지요. 움직이지 마라.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여자의 목숨은 없다. 박사또, 김희재 마님을 놓아주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저입니다. 내가 바로 그 바보 행세하던 도적놈이구나. 내 놈이 모든 것을 망쳤다. 부인 김희재는 박사또의 칼에 목이 눌린 채로 강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만보가 조심해. 그는 미쳤어. 그때 두목 강철산이 말 타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검이 들려 있었지요. 드디어 찾았다. 박사또 내 이놈. 내 놈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이다. 사또 박지수는 검으로 김희재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여자는 죽는다. 강철산이 말에서 뛰어내려 검을 들고 박사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만복은 형의 의도를 깨닫고 급히 그 사이로 뛰어들었지요. 형, 안 됩니다. 강만복은 형의 검을 막으며 박사또와 김희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 살인으로 살인을 갚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두목 강철사는 완고한 동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형,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박사또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요. 그러니 이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분노로 들끓었던 강철사는 동생 강만복의 말에 들었던 검을 내렸습니다. 내 말이 옳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지. 정의는 복수가 아닌 진실에서 나온다고. 그 순간 박사또는 김희재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교 윤호가 이미 그 뒤에 서 있었지요. 박사또, 당신은 이제 끝났소.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께서 이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오. 그러니 그 검을 내려놓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시오. 다음 날부터 암행어사는 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증인을 불러 박지수의 죄상을 들어보겠소. 강만복 나오시오. 관아 대청마루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암행어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또 박지수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그리고 머슴 강만복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강만복이라 하옵니다. 지금까지 바보 행세를 하며 박사또의 비리 증거를 모았습니다. 강만복은 박지수의 비리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날짜와 금액, 불법으로 토지를 빼앗은 사건들, 무고한 백성들을 해친 일까지 모두 정확하게 말했지요. 그 숫자만 해도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느냐?
제가 바보 행세를 했기에 아무도 저를 경계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리고 박사또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자유롭게 비리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와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또 박치수의 압제에 시달렸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박사또는 우리 마을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싸웁니다. 저항하는 이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지요. 부인 김희재도 앞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무척 단호했지요. 박치수는 전 부인을 독살했습니다. 이것이 그 증자입니다. 암행어사는 모든 증언을 듣고 난 후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박치수는 파직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그리고 불법하게 모은 그의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만복과 김희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다음 날 아침 파직당한 박치수는 죄인의 복장으로 관아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때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포졸들이 그를 유배지로 향하는 창살 있는 수레에 태웠습니다. 이런 수모가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느냔 말이다. 이것이 다 그놈 때문이야. 그 바보놈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억울하고 억울하도다. 두목 강철산이 말 타고 관아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박치수, 내 놈은 악행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내 동생 만복에게 고마운 줄 알아라. 동생이 아니었다면 내 놈은 벌써 죽었을 것이야. 그렇게 사또 박치수는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형 강철사는 억울한 사정을 알고 암행어사로부터 선처를 받았지요. 그리고 사또에게서 돌려받은 농지에서 부하들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의 관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머슴 강만복을 불렀지요. 그대의 이름이 강만복인가? 그렇습니다, 사또. 그대의 놀라운 기억력과 정의로운 행동은 암행어사를 통해 조정에까지 알려졌소. 그리고 임금님께서도 특별히 그대를 관아의 기록관으로 임명하셨소. 또한 뿐만 아니라 그대의 신분을 면천하여 중인으로 삼으셨소. 그 말에 강만복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포졸들과 관리들도 놀란 표정이었지요. 한때 바보 취급했던 머슴이 이제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포교 윤호가 다가와 강만복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미소 띤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이제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강 기록관. 그날 오후 해질 무렵 부인 김희재는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치수의 아내가 아닌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요. 그때 기록관 강만복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그동안 고생 참 많으시었소. 이제 드디어 모든 게 끝났구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지옥에서 살고 있을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길고 긴 포옹을 하였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이제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참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지만 당장 혼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 보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지요. 한편 강철사는 이제 농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빼앗긴 땅을 돌려받아 부하들과 정착을 시작하였지요. 여보 금단, 내 주머니 담뱃대를 보지 못했소? 아, 담뱃대. 내가 빨래하면서 빼놨지요. 강철산과 금단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잔악한 사또 때문에 부모님을 잃고 한때 도적이 되었지만 사또 박치수가 없는 지금은 그저 선량한 농부였지요. 그렇게 사또 박치수가 유배를 떠나고 나니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치수의 압제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활기를 되찾았고 관아는 생기가 넘쳐났지요.
기록관 강만복은 매일 아침 관하로 출근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강 기록관님,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는군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참 평화롭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좋아했지요. 기록관 강만복은 퇴청하면 제일 먼저 김희재를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부인 김희재는 강가 정자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부인 오늘도 책을 읽고 계시는군요. 강기록관 오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두 사람은 혼인하여 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답니다. 사또의 탐욕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피해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또의 주변에는 아군은 없고 모두 적들만 남아 있었지요. 사또는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진 것이었지요. 올바르지 못한 탑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조금 늦더라도 진실되고 참되게 인생의 탑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